네, 심기일전하자 청와대 전체 비서관 워크숍 날 음주운전 적발된 의전 비서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전체 워크숍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의전 비서관은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지지율도 조금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양상이고 경제 상황 안 좋다고 하고요. 이제 정책 성과가 나와야 하고 집권 3년 차에 어떤 비전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워크숍을 오늘 개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대통령이 음주운전한 의전 비서관을 바로 직권 면직했습니다. 한 40여일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다. 초범도 엄벌해야 한다라고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는데 한 달 보름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한 해의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2일에 저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는데 정작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에 오늘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회의까지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정태근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사건? 심각한 일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청와대 기강회의가 정말 심각하다. 이 시점에서 이제. 근데 제가 사실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음주운전보다도 더 심각한 운전이 있습니다. 제가 외눈운전, 실험운전이라고 했는데 네. 외눈운전, 우리가 외눈 사고로 실명을 해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눈운전을 하게 되면 거리감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를 자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정부가 저 음주운전보다도 더 무섭게 한쪽만 계속 바라보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가다 보니까 실제로 소득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까지, 하위 소득 40%까지가 줄어들고 있고 하위 20% 5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려 7%가 줄어들었다는 네. 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상위 20% 잘 사는 사람들은 8.8%가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만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런 식의 운전, 저런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위험한 외눈운전이고 네. 적어도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이념을 가지고 정책을 실험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적어도 검증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념에 경도된 정책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황당한 음주운전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정말 국민 전체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네. 특히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외눈운전 그리고 이 실험운전을 하는 것이고 제가 무엇보다도 놀란 건 뭐냐면요.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예. 지금 자동차, 조선업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동차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고 조선업은 수주량이 조금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정상기 20%입니다. 지금 전 세계 예. 조선업이 지금 구조조정에 있고 그래서 중소조정사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도 무려 1조 7천억을 넣어가지고 LNG선 발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런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올리는 보좌진들은 뭐냔 말이에요. 네. 대통령의 착실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문제는 저희가 이 청와대 워크숍이 있었다고 개최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논의를 저희가 한번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우리 강기정 의원께서는 영이 안 선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짧게 설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책적인 관련한 질문들도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관들에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현장을 좀 내려가 봐라, 현장을 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마 장관들이 현장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박능우 장관한테 호통을 쳤지 않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러 곳곳에 도대체 왜 이 결과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호통을 쳤는데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영이 안 서는 것이다. 아마 이 오늘 음주운전 정말 면전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거절하고 이런 것이 단순히 음주운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내각과 청와대와 이곳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네.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천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오늘 새벽에 이제 음주운전에 걸렸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오늘 뭐 오후 내내 좀 화제가 됐었죠. 인터넷상에. 자, 3년차 증후군과 외제적 관점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3년차 증후군이라는 건 이제 아직 3년이 되진 않았는데 그렇죠. 3년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권력 누수 현상이라든가 기강해의 현상이 그동안 발생해 왔던 거죠. 그렇죠. 87년제 직선제 복원 이후에 그 역대 정권들이 여러 정권이 거쳐갔습니다만 보통 청와대가 3년차 정도에 다다르면 항상 청와대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해 왔던 것이 네. 우리가 그동안 목도해왔던 그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그 민정수석을 하고 계시던 2005년도만 따지만 하더라도 당시 참여정부 시절에 2005년도에 이 소위 말 철도공사 유전개발 비리 사업 그리고 또 행남도 무슨 의혹 사건 이런 사건들로 이 상당히 정권이 힘든 상황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저는 뭐 김종천 비서관이 그 음주 사건이 그런 식으로 그 당시의 청와대를 흔들었던 그러한 그 정도의 큰 의혹까지는 지금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그 파장 자체는 그 이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직전에 앞서 자료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음주운전에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의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거의 뭐 그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한 비서관이 바로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바로 청와대 바로 앞에서 예.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진짜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3차 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청와대 내부적으로 비서관들 워크숍이 원래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늘 그 청와대 워크숍에 가서 네. 제가 무슨 한마디 조언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재적 관점이 아니라 외재적 관점에서 모든 걸 좀 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앞서 뭐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 조선 산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그런 말씀 자체 물론 뭐 여러 가지 수치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지금 이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바라보는 이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불안적 심리 이러한 국민들의 감정 이러한 걸 바깥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 직언을 했다고 한다면 예. 과연 그런 발언이 나왔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이 내부의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국민들의 목소리와 민심의 동향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직언을 하는 그러한 참모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네. 3년차 증후군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청와대 출입할 때 저 3년차 증후군과 관련한 기획 기사를 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권 5년 기간 중에 이제 3년 정도가 되면은 절반 정도가 되면서 조금 좀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실화되는 현상들이 좀 있었던 거죠. 지금 청와대를 출입하고 계시죠? 최경철 의원님께서는? 네, 그래서 저는 깨진 유리창을 조심하자고 이렇게 써봤는데요. 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범죄학에서 비롯된 이론이 하나 있죠.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놨더니만 결국 누군가 와서 차를 다 박살내더라. 네.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 뭐 경향에서도 많이 씁니다만은 결국 청와대가 작은 것에서 결국 정도를 지키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면 저렇게 나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김종천 비서관은 보통 비서관이 아니죠. 김종천 비서관은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분이죠. 예. 지금 민정석 비서실장의 가장 오른팔에 있는 측근인데 이분이 이 새벽 1시에 그것도 청와대 바로 옆에서 음주운전 더구나 관용차를 가지고 나가서 네.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가 또 같은 청와대의 직원이었다는 네.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사실 뭐 출입 기자들도 모두 놀랐고 사실 국민들도 굉장히 놀랐겠죠. 네. 더욱이 오늘 워크숍이 있는 날이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솔직히 뭐 12월 달에 올지 안 올지 김정은이 그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관할하는 것이 김종천 비서관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청와대가 정말 큰 구멍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런 것을 볼 때 청와대가 심기일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큰 채찍질을 할 수도 있다. 청와대가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잠시 곁눈질을 하셔서 보신 겁니까? 심기일전이라고 현근택 쓰셨는데 현근택 대변인 심기일전은 이번 그 음주운전 사고도 그렇지만 워크숍과 관련한 얘기도 좀 하시려고 이것도 같이 있는데요. 적어주셨겠죠? 지난번 네. 아마 조선업계와 뭐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치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조선업이 네. 아마 작년보다 10월 달에 수주액이 한 71%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보니까 44% 정도 그 세계 수주 물량이 차지해서 1위를 탈환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게 뭐 조선업과 뭐 모든 경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좀 안 좋다가 이게 다시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더 분발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지 지금 네. 뭐 경제가 호황이다 이렇게 보고하거나 이렇게 뭐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음주운전 물론 저는 뭐 변명할 생각은 아닙니다만 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이제 그까지 가다가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디 집으로 가다가 이랬던 건 아니라서 물론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이유 보는데요.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변명할 생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소득분이 관련해서도 물론 뼈 아픈 게 그 좀 어쨌든 좀 그 소득 낮은 분들이 좀 떨어지고 소득을 원래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늘어나서 어찌 보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이 소득주 성장이 지금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실행을 잘 못 해봤다. 그래서 이제 3년 차가 되면 본격적으로 실행을 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 그런 네. 면에서 우리 정부 여당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힘을 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워크숍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부대변인께서도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뭐 음주운전의 폐해는 다 아시는 거니까 다만 이제 워크숍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이 악마의 변호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화자찬이 아니고 예. 나와 반대되는 입장,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맡아서 네. 대통령 면전이나 아니면 서로 편을 나눠서 그러한 서로 간 대화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야지만 야당의 입장이라든가 국민이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꼭 한 말씀만 예. 좀 하시고 아니, 싶은 말씀이 있으신 우리 거죠? 강 의원님하고 네. 차 교수님이 동시에 지금 영이 안 쓰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영이 안 쓰는 문제인가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과 국정원장을 대동하고 전방을 시찰가는 방국이고 네. 얼마나 세면 그렇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평가해보자라고 청와대에 대놓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청와대 막강해요. 막 너무 세서 문제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를 이루고 있는 참모진이 과연 진실을 보고 있는가. 니체가 얘기한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은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보좌진들이 철저하게 신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면 경제보좌관인 김현철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제 네. 그 국정에서 하는 그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위기라고 하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 자리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단락적 위기론을 반복하면서 네.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길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기가 아니고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개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진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고 있고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마치 그 사람들은 적폐이고 개혁의 대상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경제보좌관이 있는 한 경제정책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정책 기조를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게 지금 청와대의 보좌진들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 신념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몰고 가고 그런 방향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해서 제가 꼭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워크숍에서도 아마 참석하셨으면 그런 말씀들 좀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갔으면 뭐 엄청나게 했겠죠. 예,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강기정 의원 얘기도 좀 들어볼 네, 필요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픈 쓴 약입니다. 쓴 약은 분명한데요. 저는 오늘 지금 해야 될 워크숍은 비서관 전체 모여서 하는 이런 워크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제2기 경제팀이 출범했기 때문에 경제팀끼리의 워크숍이 우선돼야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 오늘 청와대 비서진 워크숍을 조직화했다면 저는 전체 비서진 모여라. 예를 들면 한 50명 안 됩니까? 비서진 전체 하면. 네. 이들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팀과 관련된 원팀을 소집했겠어요. 예. 두 번째로 지금 그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조금 반대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나 정책 기조나 방향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것을 내각이나 정부, 청와대의 사람들이 더 부지런히 현장 속에서 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사실은 제가 탈원전 문제나 신재생 에너지 문제 등등에 대해서 저도 밖에 입장에서 점검을 해보면 매우 산업부라든가 이런 데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방향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이다, 혁신 성장이다. 정책 방향을 바꾸라는 건 저는 설득력이 없고 네. 오히려 그걸 실현하는 방식과 그 로드맵이 이 수순이 잘못됐거나 이런 점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이게 아니,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이죠. 말씀만 안 드릴 수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논쟁이 굉장히 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이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두 분께 짧게 하시고 싶은 말을 짧게만 좀 더 들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면 이 소득주도 성장이 맞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속도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몇 가지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성장에 준비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가맹점료라든가 임대료를 낮추는 행위라든가. 예. 근데 그런 것 없이 최저임금 올리는 건 쉽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렇죠. 합의해서 올리면 되니까. 네.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하다 보니까 수순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총 방향과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수순과 또 현장성, 이런 속도의 문제, 이런 거의 문제란 거죠. 네. 오늘 지금 이제 통계 확인된 것, 그 통계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통계청장까지 바꿔가지고 확인된 거 해보면 소득 하위 20%, 5분위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7%가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만 근로 시간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 일자리가 줄었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 속에서 소위 자영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굉장히 여기에 최저임금의 부담을 갖고 있는 층들이 일자리를 줄이다 보니까 그게 바로 연동이 돼서 가장 소득이 적은 층에 소득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작년에 19%하고 올해 19%하고 내년에 10%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문제를 계속 갈 건가? 이 상황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아니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하기로 이미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 너무 빠르게 인상했다는 걸 인정한 거지요. 올해 경험한 부분은 내년이 그대로 간다니까. 이게 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두고 이제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정책 효과가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타나기 전에 우리 경제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 효과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정책 효과가 근데 좋게 나타날 거라고 또 보시는 거고. 그래서 그 논쟁이 사실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도 깊은 얘기가 오고 가야겠죠. 예. 저희가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얘기들을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하루가 멀다 하고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요즘은 또 보이스피싱 수법이 아주 교묘하게 발전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본 주인공도 의외의 인물이지만
그 주인공을 올린 기막힌 보이스피싱 수법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